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2분기의 첫 거래일이었었는데요. 2분기 첫 거래일의 출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지난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2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기준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시기였었는데 2분기에 좋은 출발을 알리게 되자 투자자들도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2분기에는 좀 좋을 것이라는 그런 시그널도 있습니다. 유가가 $100 아래로 내려가면서 좀 유가가 안정되고 있는 모양새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을 상당히 덜 수 있는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재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미국의 3월 고용 지표가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는데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죠. 그러면서 단기 금리는 뛰어오르고 장기 금리는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장단기 금리 차이의 역전 현상이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고 당장 침체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점, 여기에다가 유가 안정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될 경우에 장기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런 뉴스에도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전체린 앵커 마감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분기 첫 거래일 미국 증시는 소폭의 플러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중 몇 차례의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다가 막판에 힘을 내주는 양상이었는데요. 이날 시장이 주목했던 몇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의 움직임 주목을 받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전일 비축률을 추가로 방출하겠다라고 발표한 데 따른 영향으로 이날도 두 가지 요중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고 특히나 WTI 선물 가격 1%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100 선을 반납한 채 마감이 됐는데 이렇게 유가가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 투심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재료가 바로 3월 고용보고서 결과였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보시면 이 3월 미국 내 일자리가 43만 1,00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시장의 전망치였던 49만 개는 하회하는 수치였는데요. 그렇지만 이보다는 실업률에 조금 더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전달에 기록했던 3.8%보다 0.2%포인트 줄어든 3.6%를 기록했고요. 이 프리팬데믹 시절의 3.5%에 거의 가까워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미국 경제의 코로나 시대는 끝난 건가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수치였는데요. 다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바로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시간당 임금이 3월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랐고 지난 12개월 동안 5.6%가량 상승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강한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임금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 봤을 때에는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매우 견조하다라는 평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금리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성장이 둔화하고 과연 이것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날 주목받은 또 다른 재료입니다. 금요일 올라온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미국 규제 당국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완전한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감사 권한이 부여될 경우에 중국 기업들이 미증시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 역시 적어진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에 주가가 한동안 좀 미끄러졌던 중국 기업들의 주가 일제히 반등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많게는 DD글로벌이 13%가량 상승했고요. 리오와 바이두 역시 5% 내외의 강세 흐름 연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애프터마켓에서 저희가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 눈에 띄었던 테마별 움직임 히트맵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테크주들은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잔잔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메타가 1%대 오르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연출해줬고요. 이날도 반도체주들의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그리고 인텔까지도 2%대의 낙폭을 기록했고 특히나 퀄컴이 4% 가까운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퀄컴의 경우에는 JP모건의 4월 애널리스트 선호주 리스트에서 삭제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당분간 수요 부족이 예상된다라는 평가가 전해지고 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금융섹터로 와서는 가장 아래에 위치해 있는 상업은행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시티그룹이 2%대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옆에 위치해 있는 상업은행들 대부분 3%대의 급락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그리고 금요일 아침 다시 한번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웃도는 이 금리 차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를 통해서 수익을 버는 것이 은행들의 기본적인 사업 구조죠. 금리 차가 줄어들다 보니까 은행들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 역시도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경기 방어주들 쪽으로 왔을 때에는 필수 소비재 관련주들 동반 오름세 나타냈는데요. 월마트, 코카콜라, 펩시까지 1%대 강세로 문을 닫았고요. 헬스케어 섹터로 와서는 백신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 나타냈다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라이릴리와 머크 그리고 모더나까지 강세 흐름을 연출했고요. 마지막으로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관련주들 동반 오름세에 나타냈습니다. 옥시덴탈과 대본에너지가 각각 2%대의 상승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들 하나씩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액화 천연가스 LNG 관련주인 텔루리안입니다. 텔이라는 티커를 현재 사용 중에 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 즉 매수 등급으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현재 LNG 가격이 워낙 높고 당분간은 이 높은 가격이 이어지면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텔루리안의 주가는 19%대 급등으로 이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게임스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주식 분할 승인에 대해서 요청하겠다라고 발표를 전했죠. 기존의 3억 개에서 10억 개로 주식수를 늘리겠다라는 제안인데요. 이 소식에 사실 장중 한때 4%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1% 하락으로 마무리를 짓는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베리까지 확인해 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떨어지는 흐름이었는데 특히나 사이버 보안 부문에서의 매출이 약했습니다. 전망치보다 약 400만 달러 미달되는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실망 매물이 크게 출회되는 하루였고요. 9.5%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일정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거래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1분기에 2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던 미국 증시가 과연 2분기에는 다시 반등해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 시점인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4월은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시기라고 합니다. S&P 500 지수의 성적이 1년 중에 가장 좋은 달이기도 하고요. 또 시장이 오를 확률이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주목해보셔야 될 이벤트는 6일 발표되는 3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특히나 대차 대조표 축소, 즉 QT에 관한 내용이 나오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그 밖에도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그리고 유가, 전쟁 이슈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일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4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2년 만에 최악의 주간이라는 키워드고요. 그 원유 배럴의 이제 모습이 보이는 거 보니까 원유 시장 관련된 이야기인가 봐요. 네, 국제유가 이 트렌드가 좀 꺾인 것 같아서 네.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국제유가가 2년 만에 최악의 주간 흐름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주에 대해서도 좀 스팀이 빠지는 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좀 자아내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12.8%가 하락을 했고요. 브렌트유가 11.1% 각각 떨어졌는데 이게 각각 지난 2020년 4월 이후에 주간 기준으로 최악의 흐름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지난 목요일이었죠. 향후 6개월간 총 1억 8천만 배럴, 그러니까 뭐 하루 100만 배럴씩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원유 시장에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덩달아 에너지주의 스팀도 이 지난주에 한해서는 결국은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ETF 기준으로 봤을 때 2.1% 하락을 하면서 11개 업종 가운데서 최악이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분기를 좀 종합을 해본다면은 에너지주가 플러스 39%로 독보적인 흐름을 보인 바가 또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와 수익률은 국제 유가가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일단 지난 주간 기준으로 보면은 2년 만에 최악의 주간을 맞이했던 이 에너지 가격,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유가가 그래도 조금은 더 오른다라고 전망이 나와야지 이제 네. 에너지주도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비축유 방출과 그리고 지난주에 부진했던 흐름 좀 걱정을 자아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하지만은 그래도 국제유가 측면에서 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좀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요. 브렌트 기준으로 보면은 전 고점, 지난 3월 8일이 전 고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대비해서 이미 한 18% 이상 좀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그러면서 이제 피크아웃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어떤 유가 랠리는 분명히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하락 쪽으로 본격적으로 좀 방향을 틀 것이다라는 쪽은 아니라는 게 월가의 시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파르탄이라는 이 기관에서는 비축유 방출이 결국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가는 그런 랠리를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방향성을 바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PVM이라는 역시 기관에서도 러시아산 원유 공급 차질이 300만 배럴 정도임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 같은 점을 좀 상쇄하기는 힘든 그런 비축유 방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향후 몇 달간의 공급난 상황에 변화가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같은 상황이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을 또 견인을 할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비축유 때문에 오히려 원유 수요가 더 많이 늘고 셰일 생산은 더 줄어들어서 내년에 이 공급난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뭐 유가가 저희가 불과 얼마 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뭐 130달러 이렇게까지 갈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고유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결국은 이렇게 고유가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에너지 기업들에게도 부정보다는 긍정의 측면이 더 많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자동차 순환 시대라는 키워드인데 이제 1분기가 모두 마감이 됐고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의 분기별, 국가별, 그리고 월별 차량 판매 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공급망 문제로 순환을 겪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테슬라의 1분기 인도 대수가 공개됐죠. 지난 1분기 동안 31만 대 가량을 인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31만 7천 대 정도를 예상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맞추지 못한 거거든요. 물론 예상치 밴드는 27만 8천 대에서 35만 7천 대 사이였기 때문에 예상치 밴드 안에는 들어온 겁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는 아니란 얘기겠죠. 또 작년 같은 기간에 18만 4,800대를 인도한 것에 비해서 이번 1분기에는 31만 대를 인도했으니까 인도량 증가세는 거의 한 67%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3월 22일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독일 베를린 공장이 가동에 들어갔죠.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 이번 분기 판매량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오는 4월 7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텍사스 공장 개장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심지어 이번 행사의 이름은 사이버 로데오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은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1분기 인도량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오히려 생산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지 오늘 밤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편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어떨까요? 자, 미국 내 이 1분기 판매량이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M은 분기 판매량이 20% 감소해서 토요타가 다시 한번 GM을 누르고 미국 내 판매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다른 자동차 판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쇼티지와 공급망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던 거죠. 자, 단기적으로 보자면 테슬라의 경우에도 중국 상하이 공장은 오늘도 재가동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길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생산 부족 문제에 직면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일단 그럼 질문을 드려보자면 테슬라가 1분기에 예상을 하회한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 이걸 악재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독일과 텍사스 공장의 생산 증가가 있을 예정이니까 호재로 봐야 될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가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또 생산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테슬라가 1분기에 31만 대를 인도를 했다. 이게 시장에서 굉장한 또 실망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닐 것이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상황, 그러니까 어떤 공장의 셧다운 이 조치 등을 감안을 하면은 양호했다라는 게 좀 월가의 중론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생산 측면입니다. 테슬라가 1분기에 이제 31만 대 이상을 인도를 했는데 생산은 30만 5,400여 대였어요. 그러니까 생산 차질이 있었어도 재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이 공장에서 두 차례의 셧다운이 있었죠. 물론 앞으로도 셧다운 조치가 계속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렉트랙, 그러니까 전기차 이 전문으로 하는 웹사이트죠. 여기에서는 이런 조치들 그리고 중국에서의 락다운 이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10,000대 정도는 더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인도량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테슬라가 더욱더 좀 돋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좀 차 섹터에서는 양극화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도 최근에 매크로 상황이 완성차 업체 전반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마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들에 여전히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페라리를 탑픽으로 꼽았고요. 그리고 테슬라와 리비안에 일단은 모건 스탠리가 주목을 하고 있다. GM과 포드는 조금은 이제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제 전기차 모멘텀의 차이도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GM이 1분기에 전기차를 단 457대를 팔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96%나 줄어들었거든요. 상황은 같은데 테슬라는 어쨌든 간에 역대 최대 인도량을 기록을 했고 GM은 500대도 못 팔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차 모멘텀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1분기 각 차별로 이 판매량 인도 대수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볼까요? 자, 4월은 쉬어간다. 썩 좋은 느낌의 키워드는 아닌데 어떤 내용일까요? 종목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시장 전체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JP모건이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애플과 퀄컴을 나란히 이 당사의 탑픽에서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장기 전망은 여전히 좋지만은 4월은 조금 쉬어가자라고 이 뉘앙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양사를 이 JP모건의 애널리스트 포커스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탑픽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중국에서의 락다운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에 따른 수요 둔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JP모건은 또 소비 지출이 위축되면서 아이폰 SE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서의 게이밍 수요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애플의 서비스 사업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중국, 특히 중저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수요 둔화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탑픽 리스트에서 제외했다라고 또 설명을 했고요. 다만 JP모건에서 애플과 퀄컴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장기 포텐셜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 뉴스라면 사실 애플과 퀄컴이 비슷하게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퀄컴만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그럼 JP모건이 분명히 이제 애플과 퀄컴 대신에 꼽은 탑픽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퀄컴 주가가 한 3.8%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애플은 약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똑같은 악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랬느냐면은 퀄컴은 일단은 겹악재를 좀 맞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전일에도 거밍치, 그러니까 애플의 전문 애널리스트로 잘 알려진 이 TF증권 대만의 이제 애널리스트죠. 이분이 중국에서 이 안드로이드 폰 브랜드들이 주문을 1억 7천만 대 감축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트윗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기준으로 출하 계획의 20% 정도 되는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 70% 이상이 물론 미디어텍의 칩을 사용하는 그런 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퀄컴의 칩을 사용하는 폰도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수요 둔화를 또 감안을 해서 주문이 추가로 감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퀄컴이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왔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에서 애플과 퀄컴 대신에 네트워크 장비사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기업 그리고 시에나라는 기업을 이제 주시 리스트에 등재를 했는데요. 소비 환경은 위축이 될 것이다. 하지만은 통신이라든지 이 클라우드 관련 지출은 계속해서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그런 무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애플과 퀄컴에 대해서도 JP모건이 아주 장기적으로 나쁘게 보고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기회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악재 해소 국면이라면서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이미지들이 쭉 나오고 있죠. 바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상장 폐지 가능성이라는 최악의 그런 악재를 해소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자, 이날 지난 금요일에 알리바바, 징둥닷컴, 바이두, 핀또또, 니오 등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중국의 규제 리스크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이 기업들의 주가가 그동안 하락했었는데 이제는 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동반 반등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지난 금요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요, 베이징 규제 당국이 미국 규제 당국에게 중국 기업에 대한 온전한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또 중국 증권규제위원회는 CNBC에게 몇몇 회계법인을 만나서 협력 감사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고 성명서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를 고려했던 이유는 중국의 민감한 정보가 미국에게 보여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 시장에서 계속 거래되려면 미국 규제 당국의 감사를 받아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장 폐지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은요, 미국의 감사 권한이 부여되거나 협력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상장 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주가는 반등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월가의 시각이 규제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또 안 좋았었거든요. 이제 좀 좋아질까도 궁금하고 본격 매수해도 된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변화가 또 감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이런 기업군에 내가 접근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심리가 여전히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어느 간에 뭐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들 기업의 뭐 성장 지표 그리고 밸류에이션 지표를 잘 보시면은 뭐 말도 안 되게 그런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단은 뭐 주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4월이라든지 2분기에 대해서 주요 기관들이 탑픽을 제시를 했습니다. JP모건의 그런 탑픽 제시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번스타인이라는 기관에서 JD.com을 탑픽으로 꼽았어요. 그러면서 견조한 성장이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러니까 규제 리스크를 차치한다라고 한다면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성장이 굉장히 우월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 기관들의 로직이 뭔지 좀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제 리스크라는 좀 악재, 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악재를 견딜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한다는 게 월가의 중론이라는 점, 그런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애프터마켓 진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